김경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 금융시장을 종횡무진하시면서 지금 은퇴 이후의 삶을 실제로도 디자인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신데요. 요즘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신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조언을 저희가 좀 받고 싶어요. 예. 네, 이 캐피탈 채권 운용으로 원래 시작하셨고, 예, 채권 네. 분석, 경제 분석, 채권 운용,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캐피탈, 은퇴 연구소 예, 예, 소장님까지 그렇습니다. 정말 예. 다양한 업무를 거치면서 은퇴를 하신 건데요. 사실 은퇴를 하셨다고 하기는 또 뭐하죠, 여전히. 예, 아직 은퇴 안 했습니다. 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예. 계신데요. 예. 네, 그렇게 다양한 분야를 거치시면서 시장에 네.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게 되셨는지요? 예, 제가 이제 하나 관점을 갖고 있는 게요. 저는 그 금융시장은 마치 이게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뭐냐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뭐 말을 안 듣고 이게 제대로 클지도 모르겠고 그때그때 사고도 치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 세월이 흐르면은 또 성장해 있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마찬가지 경제나 금융시장도 항상 말썽이 있어요. 울퉁불퉁한 길을 걷고 하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경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녀도 기본적인 걸 잘 지키면, 예를 들어 정직하다든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은 결국 올바르게 성장하듯이, 경제도 예를 들어 자유시장 경제라든지 뭐 재산권의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 경제라면은 결국 세월이 흘러가면은 성장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시장을 볼 때 지금 당장 이렇게 막 소위 말해 자녀와 엄마와의 지지고 볶고하는 이런 쪽에 너무 몰입돼서 볼 게 아니라 자녀가 나중에 커서 성장하는 모습을 좀 그리고 있으면 훨씬 자녀를 볼 때도 나아지듯이요. 시장을 볼 때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미래에셋에 있으면서 배운 그 말 중에 하나는 항상 이게 두 눈을 가지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현재를 보고 하나는 미래를 바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는 금융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기는 해야 되지만은, 예. 그다음 또 하나는 미래에 그려지는 모습을 보아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경제를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제가 이걸 이제 배우게 된 게 그때 저의 선배 이코노미스트가 계셨는데요. 뭐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경제는 원래 그런 거야. 경제는 원래 울퉁불퉁한 길을 걸으면서 가는 거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이게 균형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그 말이 가장 저 경제를 보는 관점에서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말이고요. 지금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가 더 예. 와닿는 것 순간순간 같아요. 어렵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경제는 네. 항상 무슨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요. 근데 뭐 세월이 흐르고 나서 지금부터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경제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20년 전에 자본시장과 지금 자본시장 어마어마하게 변했거든요. 결국 그런 일이 있더라도 성장을 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하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울퉁불퉁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예를 들어 예. 저도 애를 키우지만 예. 애가 평소에 말을 안 들으면 그때 되게 뭐 가슴이 아프고 한데 네. 미래에 잘 될 거라는 믿음은 있지만 네. 그때 힘들게 할 때는 정말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예. 만약에 시장도 울퉁불퉁하다면 예. 미래가 좋을 것 같다라는 내 심증은 있지만 예. 현재 괴로움 때문에 나는 그런 걸 다 버리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럴 때 어떻게 좀 마음을 다잡는, 전체 예. 시장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거 조언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거기에 관해서도 자본시장을 보는 관점을, 이런 관점을 갖는데요. 자본시장은 전망을 하는 곳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본시장은 전망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인내를 요구하는 곳이다. 저는 그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키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펀드 매니저도 사실은 처음 할 때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타고난 펀드 매니저는 잘 없습니다. 네. 물론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제 계속 트레이딩을 시키면서 키워나가는 것이거든요. 돈을 조금씩 주면서 이제 그걸 트레이딩을 해보고 하면서 그런 범피한 그런 시장을 이제 견뎌나가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부분을 거쳐가면서, 다만 이제 견뎌나가라,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이런 거죠. 이제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감옥 생활을 한다. 네. 그런데 나의 형기가 몇 년인지도 모르고 감옥 네.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네. 어렵거든요. 네. 형기만 알면 그래도 네. 마찬가지 이제 미래의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의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다면은 그래도 이것을 견뎌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의 그거는 제가 방금 이제 펀드 매니저를 트레이딩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그런 쪽으로 경험을 하고 견디는 수밖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까 얘기하신 형기 얘기에 저는 너무 한 10,000% 동의를 하는 게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도 주식이 빠지는 거는 뭐 모르겠는데 예. 얼마까지 빠지는지를 도저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자산을 투자했든 간에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이 팔면 주식의 바닥이건지 뭐 자산의 바닥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 얼마까지 빠지는지를 보통은 다 모르잖아요. 예. 그런 마음을 드는 분들에게도 좋은 한번 이것도 정신적인 게 지금 너무 중요하고 특히나 그런 쪽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 마음을 어떻게 알듯이 지금 질문을 계속 제가 말하려고 했던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거 그런 쪽에 너무 전문 저희보다 아니, 몇백 배 그렇지는 전문이실 것 않은데요. 같아서 네. 저는 오히려 고점에서 잘 파는 재주보다는 네. 그럴 가능성보다는 네.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실수를 더 줄일 확률이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 말은 제 주변에 이제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보면은 고점에서 자산을 기차게 잘 판 사람들이 아니라요. 네. 지금도 그렇고 시장 떨어질 때 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도 요즘 많이 당했습니다. 네. 이분들의 특징은 저점일 때 매수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사람이 유포리아라고 그러죠. 막 이렇게 환상에 처해 네. 있을 때 그걸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네. 막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그걸 어느 정도 알아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분이 과하게 커졌다가 계속 이제 반대 매매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퍼나 PBR 같은 경우 보면은 과다하게 떨어져 있고 뭐 피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공포의 장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조금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일어난 것들 중에서도 사실은 연초에도 조금 헷갈리긴 했지만은 그 이후에 한 번 더 뚝 떨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나스닥이 완전히 급락하고 할 때. 예. 그럴 때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사람들이 많은 공포에 빠질 때 그때쯤이면은 어느 정도의 로컬한 저점이다 하는 건 좀 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투자를 하는 분들은 제 주변에도 하여튼 그렇고 이게 고점에서 그렇게 기차게 잘 파는 분은 잘 못 봤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이 저점에서 대부분 다 매수를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돈을 벌던데 결국 그런 것은 이제 시장의 공포를 잘 파악을 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오히려 투자에 돈을 더 많이 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은 그래도 되게 분분했거든요. 2,300 갔을 때 네. 보통 우리 대표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되게 악소리가 많이 나고 네. 이래야 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예를 들어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290인가 갈 때 네.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게 생각보다 신용잔고가 안 떨어지고 네.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떠나고 네. 그래서 바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걸 안 겪고 어느 정도 지금 300포인트쯤 반등, 200포인트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아직도 나쁘게 보시는 분은 예. 그 공포의 과정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질문은 그러니까 공포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예. 예를 들어 대표님이 2개만 딱 골라주신다면은 나는 이 2개가 이렇게 되면 정말 공포로 느끼고 그래도 최소한 7~80% 확률로 공포인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혹시 그런 거 저는 있으세요? 공포의 저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잘 당연히 겁니다. 없죠. 예, 네, 저는 네. 그때 이제 주가가 한참 빠질 때도 어디 네. 가서 말씀드릴 때 항상 저는 이제 무릎과 발의 중간 정도에 와 네. 있는 것 같아. 그 정도면은 저는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발을 보고 계속 기다린다는 건 네. 정말로 이제 그 천운이 따라야 될 수도 네. 있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고 뭐 신용잔고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주가가 과다하게 예를 들어 보통은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기가 안 좋다든지 했을 때 아주 맥시멈으로 떨어지면은 지수상으로는 한 50% 그렇죠. 떨어지면은 맥시멈이죠. 네. 그러면은 거의 발바닥이 50% 정도라는 거죠. 네. 그러는 이제 최악의 경우라 아니라면은 한 30에서 40% 정도 네. 보통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 30% 정도 떨어지면은 그래요. 대략 무릎하고 발의 중간 정도 아닐까 이런 네. 정도로 이제 수치로 좀 판단을 하는 게 어떨까 주가로. 싶고요. 예. 네, 네, 뭐 네.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리를 우리나라 IMF 때 인상하다. 빼고는 사실 한국 예, 그랬었죠. 우리나라는 IMF 때 이제 예. 그랬고요. 이제 미국의 주가라든지 네. 그다음에 IMF 이후 때 이제 우리나라의 주가라든지 그랬고요. 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 거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쇼크였으니까 네. 그는 주가가 거의 40에서 50% 이제 그때는 떨어진 그랬었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쇼크이 닥쳤을 때는 이제 그 정도 지수상으로 그 정도 빠졌다면 사실은 미국 주식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빠진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외에는 보통 보니까 30에서 40% 정도 이 정도 네. 빠지는 게 보통 로컬한 저점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주가의 흐름을 보고 저점을 판단하는 예, 것도 예. 의외로 유용하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물론 이제 그 당시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 되겠지만요. 네. 방금 네. 이제 말씀하셨듯이 2200대로 들어갔는데도 의외로 생각보다 개인들이 좀 버티더라 하는 예. 것이 그게 이제 그 투자 시장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디 이렇게 투자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전에 그 기업에서 젊은 사람들을 연수시킬 때,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을 연수시킬 때 투자나 이런 거에 관한 연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이나 이런 때 보면은 꽤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요가요. 그리고 가서 이제 한번 여쭤보면은 뭐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이런 쪽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저변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자본시장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이제 겪으면서 자본시장이 그 저변이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 투자자들 참여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도 네. 이제 과거와 달라진 흐름이라면 네. 또 대표님께서 특별히 보시는 과거와 다른 최근 시장의 흐름이 있을까요? 최근 시장의 흐름이라면은 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금리 인상, 금리가 높이 올라가 제가 이제 채권 쪽을 네. 이제 하긴 했었는데요. 야, 이 정도 충격 대단한 충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의 뭐 한 마이너스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10% 정도 네. 되니까요. 네. 채권을 가지거나 채권 펀드나 그게 그 정도니까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채권에서 이 정도 손실을 본다는 게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오른 게 제일 큰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금리를 밀어 올린 것이 물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큰 특징적인 현상은 이제 물가 부분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 경기가 화랑이 되어서 금리를 인상한 게 아니라 물가가 이제 올라서 금리가 오르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도 보면은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완전 저물가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그래서 0.4%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제 물가가 완전히 스카이로켓에서 치솟아 올랐습니다. 네. 영국도 보면은 또 오늘도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대문짝만하게 났던데요. 뭐 지네 나라니까 그래서 그럴 줄 모르는데 그 6월 달에 이제 9.3%인가 그랬다가 7월 달에는 10%를 네.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가란 일종의 경제의 체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체온이 갑자기 36.5도를 달리다가 갑자기 39도로 올랐다. 이러면은 그 원인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게 된 것이 뭐 글로벌 밸류체인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보다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게 이게 일시적 충격이냐. 안 그러면은 퍼머넌트하게 충격이 온 것이냐 이쪽을 봐야 되는데 저는 물가 부분이 약간 퍼머넌트한 성격이 좀 크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예, 그게 네. 이제 계속 경제를 좀 괴롭힌 거죠. 어떻게 괴롭히냐면은 우리가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라든지 뭐 그 나스닥 붕괴됐을 때라든지 할 때 금리를 과감하게 인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물가가 높아서. 그렇죠. 네. 예, 네. 인하를 하려면은 물가가 이제 부담이 되고 네. 사실은 2000년부터 한 20년 동안은 중앙은행으로서는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물가가 오르지를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통화 정책을 가지고 경기를 얼마든지 이렇게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지금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네. 구조적인 변화다라고 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어떤 그게 뭘까? 변화가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구조적으로 만들까요? 저는 이제 인구라고 제가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인구 쪽에 이제 많이 관심을 네. 가져서
인구 쪽을 계속 팔로우를 하고 보았는데요. 이제 저는 노동력 공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채권 운용을 그때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계속 이제 그린스펀을 주로 제가 업데이트하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그린스펀이 그때 이제 그 커넌드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수수께끼라는 말인데요. 그 커넌드럼이 원래 캘리포니아산 와인의 이름이거든요. 네. 이제 그린스펀이 와인을 마시다가 커넌드럼 와인을 마시다가 아마 그 말을 생각해낸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에서 그 정책 금리를 4.75%까지 네. 인상을 했는데 10년짜리 금리가 4.6에서 4.8 거의 보합입니다. 네. 안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린스펀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때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이제 물가가 오르지 않은 이유는 있었지만은 하여튼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10년짜리 30년짜리 금리가 장기 금리가 안 오르다 보니까 결국 단기 금리를 가지고 주택 시장을 못 잡았죠, 과연. 네.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오게 네.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그 그린스펀이 이제 퇴임을 하고 나서 2007년에 자기 자서전을 네. 썼습니다. 그 격동의 시대라는. 거기 보면은 한 3개장에 걸쳐 가지고 자기가 그때 생각했던 커넌드럼에 대한 그 이유를 쫙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의 노동 공급입니다. 네. 값싼 노동 공급인데요. 그게 이제 중국의 값싼 노동 공급이 앞으로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린스펀이 한 이야기가 앞으로 물가를 잡으려면은 정책 금리를 거의 두 자리 숫자로 인상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장기 금리도 거의 8%대 이 정도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가 쭉 떨어졌는데 언제 늦게 영향을 네. 받는 거죠. 원래 인구라는 것은 그때 이럴 것 같아 하는 것보다 항상 늦게 이제 천천히 반응하니까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제일 사실은 그때도 제가 이제 그때 채권 시장에 있었으니까 네. 그 이유를 제일 크게 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무슨 미국의 파생 상품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중국의 노동시장, 네. 중국의 이제 이 그 세계 자본시장에 편입되었던 게 제일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30년 동안 제가 중국의 이제 그 생산 가능 인구라고 그러죠. 그 숫자를 보니까 10억 명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네. 중국만. 그런데 앞으로 30년 동안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10억 명이 감소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그다음에 세계 시장을 보더라도 2억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세계 네. 시장이 10억 명이 네. 증가했다가 네, 네. 2천만 명 증가 정도로 멈췄고요. 중국은 네. 2억 명이 증가했다가 예. 마이너스 2억 명이 네, 되게 네.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크게 변하는 부분, 그 부분이 향후에 이제 인건비를 올려가지고 그게 물가 부분에 계속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이런 미국도 이제 실업률이 낮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게 알바를 못 구하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이거는 뭐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은 확연하게 드러나리라고 보아집니다. 네. 노동 시장에서 인력 부족의 문제는요. 제가 그래서 그거 너무 저도 동의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인구 구조를 보면은 미국은 인구 구조가 앞으로 15년은 나쁘지 않아요. 네. 베이비붐 세대 맞습니다. 밑에 뒤에 Y 세대가 네, 더 네. 많아가지고 네. 오히려 미국은 평균 연령이 안 늘어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엄청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네. 미국은 물가가 잡히고 네. 다른 나라는 물가가 안 잡히는 사태가 만약에 벌어진다면 이게 오히려 그러면 이거를 인플레가 지속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저희 주식이 미국이 65%니까 네. 인플레가 없다고 치고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없진 네. 않겠지만 네. 네. 격차 확 벌어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 네, 40년까지 문제가 전혀 맞는 없더라고요. 말씀이고요. 네, 미국 네, 같은 경우 인구도 한 30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만큼 증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잘 없죠. 인구가 증가하는 대형 나라가. 나라 중에 미국밖에 없습니다. 큰 그래서 나라 중에 딱, 예. 미국의 인구 구조는 선진국 중에서는 제일 좋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요. 유럽은 고령화가 되긴 하죠. 그렇게 심하게는 안 됩니다. 유럽은 여러 뭐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도 있고 감소하는 네. 나라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어서 거의 보합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현재 미국이 그렇게 시장이 좋은데 인구가 그런데 네. 그러면은
물가의 인건비가 상승하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네. 그거는 2000년 초반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2000년 초반에 미국의 전 세계 물가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거기 수출이 되면서 네. 미국의 가격이 떨어진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린스펀이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중국이 이제 세계의 그때 공장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진 물건값이 이제는 자꾸 조금씩 높아질 거라는 것이죠. 네.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세계 시장은 아무리 지금 패권을 다투면서 중국하고 미국을 분리한다 그러더라도요. 이 상품의 이동은 막을 수가 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2억 명의 인구가 증가했다가 네. 다시 마이너스 2억 명이 되고 세계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의 20억 명이 증가했다가 네. 2천만 명이 거의 보합이거든요. 네.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은 적어도 인건비 부분은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근데 됩니다. 사실 이번 인플레이션에서 앞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중요한 본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래도 이번 인플레이션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러시아 아, 우크라이나 물론이죠. 사태가 만들었고 예, 예. 또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 같은 예. 것들도 꽤 물가를 아니, 물론입니다. 높여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좀 인플레이션이 가라앉기를 예. 이런 이벤트가 좀 해소가 예. 되면서 예. 가라앉기를 좀 바라는 마음도 예. 있는데 그러긴 말씀하신 게 힘들다고 당연히 물론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걸프 전쟁이 일어날 때도 사실은 오일 가격이 많이 올랐었고요. 예. 그다음에 공급망 부분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좀 지속된 2021년에도 지속되었고 한데 이제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되면서 조금 심화되면서 터졌는데요. 만일 저변이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면은 예를 들어 미국의 실업률이 아주 높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 자체가 그렇게 좀 수요 측면에서 조금 주고 있다면은 이것이 영향을 주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막 쇼킹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네. 이게 막 쇼킹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수치 보면은 이게 도대체가 물론 이제 가스 가격 이런 게 영향을 준 부분이 꽤 큽니다. 근데 그 저변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이만큼 확대 안 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확대시켰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70년에 이제 오일 쇼크로 인해서 물가가 급등할 때 보면은 이 오일 쇼크만 볼 게 아니라 미국은 2차 대전 이후부터 60년대부터 수요가 막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네.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해가지고 재정 지출도 많이 하게 되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네. 하면서 막 돈을 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오일 쇼크가 오면서 뻥 튀어버렸거든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 오일 쇼크만 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뻥 튀었다가 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 오른 규모가 너무 크다. 이거는 뭔가 저변에 다른 요인이 하나 조금 받치고 있을 것이다. 이제 바다로 치자면은 바다의 저 밑부분에서의 해류가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걸프전이나 이런 때는 한번 올랐다가 다시 템포러리하게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오일 쇼크 일어났을 때는 꽤 이제 지속적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그 정도는 절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물가가 예를 들어 내년 같은 경우에 또 조금 이렇게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팁스라든지 이제 그 물가 연동 채권 네. 여기가 이제 물가 기대를 다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미국의 팁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앞으로 1년, 2년, 3년 후에 물가를 거의 2% 중반으로 다 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페드를 잘 믿고 있다는 것이죠. 물가는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이제 이게 오히려 불안한 거죠. 네. 시장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혹 아니면 어떻게 될까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내년에 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물가 부분을 계속 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특히 인구 부분에서는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제가 이제 그린스펀 그 자서전을 처음 나왔을 때 쭉 읽어보면서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2020년에 책이 네. 나왔는데요. 책을 쓰기는 2019년에 썼죠. 찰스 굿하트라고 예, 그 저명한 원로 금융학자이죠. 예, 네. 대단히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책을 쓴 게 인구 대역전이라는 책을 네.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딱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양반이 2019년에 책을 썼는데 그때 어떻게 써놨냐 하면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2021년경이면은 5%를 넘어 10%에 육박할 것이다. 이 네. 이야기를 2019년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참 떨어지고 있을 네. 때거든요. 네.
그럴 때 5%를 넘어 10%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쵸. 네. 예, 그래서 이 양반의 전망이 좀 신뢰성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2000년대 예를 들어 세계 자본 시장이라는 어떤 태양계 같은 시스템이 있다면은 중국이라는 별이 혹성이 하나 훅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중력 시스템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궤도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성만한 게 하나 쑥 들어온 거죠. 큰 게 들어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서브 프라임이고 뭐고 다 세계 경제가 새로운 게 이제 적응을 하면서 변해가는데 지금 중국이 또 거기서 슬쩍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면에서도 그렇고. 거리두기 한달까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생산 가능 인구도 증가했다가 감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세계 고령 시장의 노인들의 인구 공급은 중국이 제일 많이 할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하나의 또 경제에 좀 충격을 줄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2000년대에는 물가를 아주 안정시켰다면은 그때 이제 그린스폰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미국이 이제 그걸 보고 자기들도 신기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1990년대는 남미 국가들이 평균적인 인플레이션이 한 해에 50%였는데 네. 2000년대 들어오니까 5%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이제 그린스폰의 또 그 생각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때 우리 아시다시피 브릭스 펀드하고 난리가 네,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게 이제 버블이라고 하면 꺼지게 된 것이죠. 그게 2000년대 한 20년 동안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었다면요. 앞으로는 이제 또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이제 조금 이번 이런 사태에서 구조적인 변화에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보통 PCE 핵심 PC를 네, 보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그러면 이제 농산물하고 에너지는 뺀다 제외하고, 치고요. 그럼 예. 2%가 남는데 네. 요번에 저희 물가 나오는 거 보니까 보통 상품이 뭐 1.5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네. 상품이 되게 낮았었는데 네. 그럼 예를 들어 중국의 그런 고령화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네. 앞으로 상품은 매년 1.5에서 2는 오른다고 치면 네. 나머지에서만 뭐 서비스나 이런 게 많이 안 오르면은 네. 그래도 대략 물가가 그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머지를 다 무시한다면. 그러니까 고령화에 대한 부분이 벌써 상품에 반영이 좀 된 게 아닐까? 물가 부분은요.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높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뭐 물가를 아주 높다고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네.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게 좀 빠른 속도로 저는 떨어질 것 같아요. 내년에는, 네. 네. 그래서 네. 올 지금부터도 앞으로 이제 좀 네. 물론 이제 한 8월, 9월부터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네. 7월 달 데이터를 보고 사람들이 쉽게 안 떨어지겠는데 네. 이제 조금 겁을 내기는 하는데요.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이제 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이게 저는 그래서 한 2.5에서 3% 정도의 물가는 3% 전후의 물가는 만들어질 것 가능하다, 같은데 3% 가능하다. 네. 한데 이게 네. 그 충격에 불안정하다는 거죠. 이게 예. 아주 평안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외부적으로 수요 충격이 한번 온다라든지 네. 안 그러면 공급 쪽의 충격이 온다든지 네. 하면 이게 흔들리기 쉽다는 거죠. 같은 그러면서 3%라도 이게 예. 엄청 변동성이 큰 예. 3%일 수 있다. 예, 뭐 이런. 예를 들어 이제 내년 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임금을 물가 상승률만큼 마크업에서 올리지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올리고 네.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당장 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좀 줄이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내년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인플레이션율은 생각보다 낮아지네. 네. 근데 나는 이제 임금 협상을 통해서 임금은 올렸네. 네. 그러면은 실질 임금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이제 상반기나 이런 때처럼 또 이제 억눌렸던 소비 부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요인들이 저는 내년에도 계속 물가에 조금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 임금 오르는 거는 아시다시피 임금 협상이 뭐 올해 초에 땅 해가지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예, 기업마다 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물가에 반영되고 하는 거는 이제 내년이나 이때 되면 이제 임금의 인상 부분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도 조금 저는 내년에 남아 있지 않나 싶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내년에 이제 실질 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임금이 덜 오르면 되죠. 네. 덜 오르면 되는데 인구 구조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협상력이 네. 이제 그 근로자들이 협상력을 조금 가질 수 네.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장기 물가 2%는 너무 이제 인플레이션을 예. 구조적 변화를 못 보고 조금 얕보는
시장의 생각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변동폭이 커지면요, 연준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으니까 네. 금리를 올려도 이게 네. 무슨 고금리야, 아직 저금리 아니야, 실제 물론. 금리는 마이너스니까요.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고 정확합니다. 있는데요. 지금 뭐 고금리라고 하기를 하는데요. 이제 경제의 균형이나 이런 거를 조금 판단을 해보려면 이제 실질 변수를 가지고 봐야 좀 이제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우리가 독일 금리 같은 경우가 이제 2016년에 마이너스 한번 들어갔다가 올랐다가 2019년부터 이제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쳐서 파생 상품들 난리 났지 난리 않습니까? 났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0.75인가 10년짜리가 저점이고 이제 다시 이제 올라와서 1% 정도 됐는데요. 근데 여전히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실질 금리로 따지자면은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 더 저금리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질 금리에 그래서 아직도 이제 이거 완화 정책이지 이게 무슨 이 타이트닝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하게 물가 어떻게 잡겠냐 예, 이러는 예.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실질 금리라는 것은 한 해 한 해로 보는 것이 그렇죠. 아닐 거 아시겠지만 이제 스무딩해서 길게 예. 보는 것이니까요. 뭐 이 한 해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이제 대충 균형 수준을 어떻게 봐야 될까 하면은 보통 실질 금리의 중립 금리 정도를 이제 장기물을 기준으로 할 네. 때는 한 0.5%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요. 그러면은 물가를 2.5라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한 3%가 네.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10년짜리 금리가 2.7% 네. 이런데 이게 더 떨어지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니 네. 채권에 투자해 가지고 뭐 또 막 금리가 떨어져서 가격이 올라가서 돈을 왕창 버는 사태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채권쟁이들이 재미있는 시대는 좀 지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즘에 그래도 채권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 결국에 장기금리 떨어질 거니까 채권에 더 관심을 가지자는 의견이 꽤 많아지고 있는데 떨어져서 그러는 부분보다는요. 네. 이제 국채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별 사는 편이 아니고 회사채 네. 이런 네. 것들이 4%를 넘어가니까 네. 지금은 그때 이제 스프레드가 막 벌어지면서 뭐 4.5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이제 탁 잡아가지고 3년짜리 이렇게 해서 그냥 만기 보유입니다. 네. 만기 보유는 금리가 떨어지는 거 이런 거는 신경 안 전혀 쓴다는 상관없죠. 거죠. 예. 망하지만 않으면 되는 그렇죠. 거죠. 채권 발행자가. 가격하고 관계가 네.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채권을 많이 사는데요. 이제 이런 채권이 아니라 우량한 회사채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괜찮죠. 4에서 4.5 정도. 거의 네. 뭐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4.5%에서 있었죠. 네, 많았죠. 3년짜리를 샀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개인들은 오게 되는데 이제 펀드 같은 경우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덱스를 따라가니까요. 네. 벤치마크니까 그게 이제 듀레이션이 거의 일정하니까요. 그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가 떨어져서 가격이 올라서 버는 것, 그 별로 저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략 그렇게 본다면 균형적으로 10년짜리 금리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는 네. 예, 그러다가 물가가 조금 압력을 받으면은 또 또 조금 더 올라가겠죠. 올라갈 네. 수도 있고 예, 네. 그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사실 올해 채권이 먼저 채권 시장의 대학살이다. 금리 올라가면서 상당히 채권 가격 떨어지고 작년에도 한번 당했고 올해 네.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당했죠. 그렇죠. 예, 그랬고 주식 시장도 또 한번 이게 바닥이 진짜 네, 바닥인지 네.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저점을 한번 내려갔다가 예, 예. 회복이 좀 됐는데요. 예. 채권이나 주식이나 그래도 좀 바닥은 지났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바닥은 거의 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채권도 거의 3.5까지 올라갔으니까 그게 거의 바닥 네. 정도였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또 갑자기 올라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도 뭐 거의 이제 바닥이고, 네. 바닥을 지났고 이제 올라왔는데, 올라왔다가 또 한번 떨어지는데, 올해 바닥보다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지금 심정으로는 그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하반기까지는 저는 뭐 조금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다시 이제 물가 이야기, 뭐 경기 침체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좀 더 떨어지긴 할 텐데요. 네. 이 저점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는데. 올해의 바닥은 지났는데 내년은 또 네. 내년에 봐야 되나 뭐 예, 이런 예, 생각도 예. 드네요. 근데 네. 뭐 그까지 떨어지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 퇴직을 하고 이제 퇴직금
그 연금을 받은 거를 네. IRP에 넣어서 네. 1월 달에 이제 자산 운용을 하고 하면서 이제 이전에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자산 운용을 못 하니까 네. 못 하고 있다가 하면서 이제 한 6개월 동안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진짜 올 상반기는 거의 자산 운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처참한 네. 기간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에 또 그런 기사가 났던데요. 노르웨이 국부펀드라고 거의 되게 유명한 석유 팔아가지고 그 기금을 하는 펀드인데요. 거기서 올해 상반기 손실이 1,750억 달러입니다. 네. 거의 200조 손실을 네. 봤고요. 수익률로서는 마이너스 한 14.5%인데 네. 이렇게 쭉 분해를 해놓은 거 보니까 채권에서 손해가 거의 마이너스 9% 정도. 네. 네. 주식에서 마이너스 17%. 네. 이래가지고 사모펀드에서는 이제 이익을 봤는데 10% 정도 플러스인데요. 네. 비중이 3%밖에 안 돼서 수익률에 영향은 안 주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이제 뭐 처참하게 손해를 봤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마이너스 5%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는 거의 마이너스 14.5%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채권 주식이 한꺼번에 손해 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네. 예, 그것도 방어를 못 해줬으니까요. 그쵸. 심지어 이게 뭐 제 자산에는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 잘 아시겠지만은 리츠도 박살이 났습니다. 네. 저 퇴직연금 계좌로 또 리츠 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리츠도 한번 세게 내려왔어요. 꽤 제법 예, 많이. 예.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 리츠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데 네. 해주시죠. 할 말씀 해주세요. 좀 네.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네. 리츠는 저는 이전부터 장기 채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오피스 같은 경우 임대 계약이 외국에는 10년, 20년 보통 네. 그 정도이니까요. 듀레이션이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금리가 오르면 이게 제일 박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박살이 안 나는 거예요, 올 초에. 네. 그리고 박살이 나기는커녕 가격이 더 올라요. 올랐죠. 네. 그래서 이게 물가 때문에 그렇구나. 물가가 네. 오르니까 이게 원가가 오르니까 자연히 기존 건물 가격도 부동산도 올라야 오를 수 되는구나. 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산 것에서 조금 더 샀죠. 조금 더 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떨어진 네. 것도 있습니다. 뭐 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요. 그러다 다시 이제 지금 한 5, 6% 올라가서 조금 약간 이제 커버된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원인은 이제 미국이 그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면서 이게 박살이 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하고 있으니까 물가고 뭐고 간에 우선적으로 이 친구들 이 배당 금액이 줄 수밖에 없죠. 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대충 배당 금액을 4에서 5%, 4% 정도 수준을 맞추려면은 어떻게 될까 대충 보니까 한 20%가 떨어져야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요인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이제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카톡방에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게 이제 맥크리 인프라 펀드 이거 네. 하나뿐이니까 이거 생전에 떨어지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맥크리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채 비율이 17% 정도.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 다음부터 다시 반등을 그렇죠. 했습니다. 워낙 낮으니까. 예, 재밌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번에 이제 리츠 가격이 떨어진 주된 요인이 금리 인상 부분이죠. 네. 그 부분에 이제 부담을 제일 많이 느껴서 반영을 해버렸고요. 근데 실물 시장의 부동산은 안 떨어졌죠, 여전히. 네. 이 갭이 있는데 그럼 어디가 오를까? 저거 보면 뭐 리츠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물 시장은 이제 뒤에 따라 내릴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리츠가 그 다음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은 저는 이제 물가 상승을 좀 반영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은 리츠는 이제 이걸 처분을 해야 처분이익이 생겨서 배당금이 생기니까 네. 당장 처분을 안 하는 이상 돈은 못 주지만은 네.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이것도 결국 장기적으로 따라 오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뭐 이제 리츠는 대충 반영할 건 좀 악재는 먼저 반영하고 호재는 아직 덜 반영한 게 아닌가. 뭐 그렇다고 당장 오르는 건 아니고요. 네. 아까 실물 부동산 얘기하셨는데 예. 요즘 그런 주장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떨어진다라는 거의 확실한 보고서를 계속 예. 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금리가 오를 때 부동산이 안 빠진 적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한국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예. 분들도 되게 많고요. 반면에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는 아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다라는 보고서를 내시긴 했는데 대표님은 우리나라 부동산에 한정한다면 예.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으세요? 저도 한 그때 5, 6년 전에 이제 어디 그 교수님이 페이퍼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에 금리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네. 뭐 이런 걸 그런 봤어요. 주장이 많아요, 한국에는 예, 지금. 예. 네. 현재 모델을 돌리는 것인데요. 네. 정말 샘플 피리어드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네. 어떤 변수를 넣느냐에 따라서도 정말 다르고 해서 그걸로 그리고 또 이제 그 영향을 주는 부분이 예를 들어 개수값이 아주 큰 게 아니라 그냥 유의성이 있다 없다 개수값이 0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주로 검증을 하는 네. 것이니까요. 네. 뭐 영향이 뭐 있는데 어느 정도 큰지 뭐 그 정도일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느끼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제가 이제 그 채권 운용을 처음 할 때 국채 금리가 8.5%였습니다. 네. 2000년대에요. 네. 그런데 그때부터 줄곧 금리는 떨어졌어요. 네. 20년 동안. 이런 상황에서 이거 하고 이제 아파트 가격하고 그래나 보면 정반대로 움직이는데 네. 이거 가지고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거는 이제 거짓말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네. 8.5% 이렇게 하던 국채 금리가 거의 0%대로 떨어졌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특히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경로지 않습니까? 하나는 차입 이자 부분을 네. 싸게 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고 하나는 부동산 가격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모에 들어가는 할인율이 낮아지니까 또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야말로 물론 주식도 기업은 부채를 가지긴 하지만요. 부동산보다는 그렇게 파워풀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그야말로 금리에 대해서는 이게 양쪽을 통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파워풀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모기지 금리가 그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30년짜리 모기지 금리가 한 50% 이제 엄청 올랐거든요. 뛰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이제 당장 차입 금리에 영향은 안 줍니다. 장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당장은 영향 주지 않겠지만 차츰 늘어나겠죠. 그래서 미국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직접적인 타격이 당장 오지 않습니다. 네. 차입 부담이 그렇게 당장 증가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로 즉각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우리나라에 아마 원리금 균등 상환 부담뿐만 아니라 이자 상환 부담만 하더라도 제가 보니 저점 대비해서 50에서 70%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네. 언제 영향이 있느냐? 올해 당연히 다 안 나타나죠. 예, 이제 금리를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계약마다 다르겠지만은 변동하는 계약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우리나라 금리가 올 연말까지는 올리겠죠. 이제 거의 풀로 올리게 네. 되면 뭐 3% 정도까지는 올리겠죠. 그러면 이것들이 내년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차익 금리에 내년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년에 여기에 다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느낌이 확 달라질 겁니다. 영향을 확실히 줄 거다 네, 확 보시는 거죠. 달라집니다. 네. 그러면 리츠 주가가 어떻게 보면 미래의 부동산 시장을 먼저 선행해서 보여줬다가 약간 반등이 나오는 정도이면 저는 그렇게 리츠를 보고 지금 살 때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미리 반영을 했으니까요. 네. 예, 미리 반영을. 리츠 30% 빠졌으니까 네. 집값도 네. 30% 빠져야 된다 뭐 이런 예, 부동산은 예. 30% 빠지는 아니, 그거하고는 그건 이제 아니죠. 어쨌든 뭐 예, 대략 부동산은 그런 그 정도는 그림으로 네, 전혀 분위기로. 아닌 것이고요. 네. 또 그리고 리츠는 뭐 한 60~70% 이렇게 부채를 가져가고 네. 하지만요. 우리나라 주택은 해봐야 50% 미만. 언더죠. 미만이죠. 언더죠. 네. 네. 예, 예.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전혀 아니고 그리고 주택하고 또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뭐 임대주택하고 이런 건 다르니까요. 네. 우리 김현멸 연구원께서 얼마 전에 발표한 데서 제가 그때 그 그래프 하나 데이터를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피스 아우이 가격 오른 거 보고 이게 정말 대단하게 올랐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뭐 부동산 자산 그래서 지금 이제 자산 운용의 제일 어려운 기간이 올해 지나고 있는데요. 뭐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15%가 깨졌다고 하면 뭐 대단한 것인데요. 채권 그다음에 주식 이제 부동산인데 채권은 뭐 지난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큰 손해는 안 보겠지만은 여기서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러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차라리 단기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네. 나중에 뭐 그때 주가가 갑자기 급나가면은 그거 사가지고 돈 버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 그런 국면이고요. 주식은 네. 뭐 좀 올라갔다가 내년 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부동산은 이제 내년이 본격적인 시기가 어렵다. 아닐까 그렇게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거니까 저는 아닙니다. 뭐 매크로가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네. 따름입니다. 사실 부동산은 예. 이 자산 시장 뭐 채권이나 주식이나 이게 좀 선행 지표로서 먼저 하락했을 때 이게 회복이 빠르고 경기가 문제가 없으면 부동산은 또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지나가기도 맞습니다.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저도 대표님과 같은 의견이에요. 내년 되면 부동산이 지금보다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지금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구조적인 네. 인플레이션과 그 금리 인상이라면 예. 경기 침체를 연준은 각오하고 있고 예. 우리는 진짜 내년이면 침체로 가는 것이냐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일까? 뭐 이제 그게 경기 침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분기 연속 이제 마이너스 네. 가면은 보통 침체라고 말할 가능성이 큰데요. 저는 침체의 깊이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뭐 침체를 가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0.1하고 마이너스 1하고는 큰 차이가 나듯이요.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0.1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 뭐 그냥 침체를 가지고 했다가 뭐 마이너스 0.1인데도 내가 맞았다. 뭐 이런 것보다요. 우리가 좀 더 생각보다 깊은 침체로 갈 것이냐, 생각보다 덜 후퇴를 할 것이냐 이 네.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더 깊은 침체보다는 생각보다는 덜 후퇴할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임금 상승이 좀 커버하면서 내년 물가 떨어지고 하면은 실질 소득이 좀 증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때 여행도 안 가고 등등 하면서 이렇게 억눌러진 소비 수요가 여전히 이제 그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있었던 거죠. 거의 뭐 미국은 GDP의 거의 한 9%에서 10% 가량을 이렇게 그때 이제 저축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좀 받쳐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침체를 가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심한 침체는 아닐 것이다. 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를 것 같고요. 이창용 한원 총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한 2달 정도 전이었나요? 우리가 물가 상승이라는 이 부분의 과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도전 과제는 장기 저성장일 것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적합한 타이밍에 한 이야기라고 좀 그렇게 생각이 네.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하고 우리나라 주식하고 약간 이렇게 다이버전스 좀 덜 올라가는 네. 거죠. 그렇죠. 예. 네. 미국은 거의 뭐 고점 대비 하락률이 10%대 정도 될 네. 정도로 회복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 마이너스 25% 네.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좀 반영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또 궁금하실 것이요. 예. 그래서 한국은 좀 덜 올랐고 예. 미국 증시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지금 주식을 좀 더 배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예. 원달러 환율까지 지금 꽤 높은 상황에서 네. 예. 미국 주식이 그래도 나을까요? 아니면 한국 주식을 지금은 좀 보는 게 나을까요? 그건 정말 어려운데요. 어렵다. 어렵다. 예, 지금 네. 타이밍이면 그래도 한국 주식이 좀 낫지 그쵸, 좀 않겠습니까? 덜 올랐으니까. 예, 덜 올랐고 좀. 환율도 그렇고요. 환율이 여기서 원화가 더 약세가기에는 뭐 별다른 요인이 없습니다. 이제 네. 금리 차 부분은 뭐 거의 이 정도 갭에서 크게 더 이상 서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미국이 뭐 3.5, 우리나라가 3 해봐야 0.5%포인트 정도이니까요. 뭐 이 부분이 그렇게 결정적일 것 같지도 않고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환율은 뭐 거의 뭐 이 부분에서 1,400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 가려면은 조금 구조적으로 쇼크가 있어야 네. 될 정도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뭐 한국 주식이 저는 여전히 이제 미국 주식을 선호는 합니다만 네. 그건 좀 길게 봤을 때 그러는 거고요. 네. 짧게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어떤 섹터나 유망하게 보시는 부분이 그는 이제 있으실지요? 요즘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워낙 잘 하실 거니까요. 뭐 배터리고 뭐고 전기차고 네. 이야기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얘기해 하시는 주시면. 네.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아직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 면에서 또 본격적으로 평가도 안 받고 그러지만은 나중에 좋을 것들은 지금은 이제 차곡차곡 사놓으시면 괜찮으니까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바이오 헬스케어 그다음에 메타버스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좋아합니다. 바이오, 그다음에 예. 헬스케어, 메타버스. 바이오 네. 헬스케어는 뭐 같은 네. 부류니까요. 뭐 네.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쵸? 본질적으로는 다른데 네. 이거의 그 수요 기반은 같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같은 측면에 좀 집어넣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린스펀 또 제가 자서전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그린스펀이 한 장을 할애해서 써놓은 제목이 이제 세계는 은퇴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예, 저는 그 말이 참 이제 맞는 컨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세계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은퇴를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무서운 나라가 중국. 네. 이고요. 예, 중국은 뭐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고령자가 증가하는 것을 거의 뭐 1년 만에 증가하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당연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베이비 부모들 지금 이제 60, 70, 80, 6, 70대 되는 사람들이 이제 돈이 있는 베이비 부모들이 많거든요. 미국의 이제 자산 시장에서 보면은 거의 55% 가량이 베이비 부모가 갖고 있는 그렇죠. 예, 자산입니다. 한국도 비슷하진 않나요? 예, 한국도 뭐 그렇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이 70대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쏟겠습니까? 아낌없이 돈을 쏟아놓을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 건강이다. 그게, 네. 그게 바이오하고 이제 헬스케어 부분이고요. 그게 뭐 이제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그거를 노화 속도를 아예 거꾸로 시간을 돌리는 네.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수요 기반이 탄탄하다는 것이죠. 인 것이고 메타버스 역시 이제 저는 고령 사회하고 연결하면은 이 부분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 아직 이 시장에는 이제 테스트 정도 할 정도이고 별로 안 뛰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나 헬스케어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 떨어졌거든요. 네. ETF 섹터 정도 보면은.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은 제가 작년 정도에서는 이제 그 바이오나 헬스케어 부분에 그 ETF 가격이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그 정도도 충분히 매력이 있지만은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은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는데요. 그게 한 30%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네. 가격 면에서도 조금 편안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런 부분을 그냥 사놓고 이렇게 오래 기다리면은 상당히 네.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메타버스하고 로봇 AI하고 다 같이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고령 사회가 접어들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제 젊은 사람이 케어하는 인력이 줄어들게 되고요. 케어 비용이 높아지게 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되는 것이 이제 AI하고 로봇 이런 쪽이 이제 되고 있고요. 일본이 이제 그걸 제일 활발히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EU 커미션에서 나온 보고서를 하나 보니까 2018년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이 고령 사회와 고령화와 기술 혁신 이 만나는 곳에서 큰 시장이 형성된다. 네. 네. 예, 시니어 이코노미 예. 해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유망 시니어 이코노미로 유망 섹터라고 해놓은 유망한 부분이 그런 게 더 바이오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스마트 홈 케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게임도 나중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게임 젊은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태어난 인구가 30만 명도 안 되는데 네. 여전히 젊은 사람 상대로 게임 팔고 있겠습니까? 네. 지금 베이비 부모 지금 40대 50대에 한 해 태어난 사람들이 100만 명, 80만 네. 명인데요. 이 사람들한테도 시장을 넓혀야죠, 사실은. 네. 그래서 충분히 넓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저 영국의 글리처스라는 이제 게임 회사가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같은 이제 이런 게임보다는 좀 다양하게 재밌는 게임들이 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예. 게임이 있는데요. 그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이제 바다 모험을 하는 것인데 막 문어가 나타나고 괴물이 나타나는데 거기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 속도를 보면서 치매의 가능성을 진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의 노화 연구소 같이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어마어마한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모으면서 이제 치매 조기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게임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 메타버스에서 또 하나 우리가 이게 뭡니까 이 안경 이거 VR. 써야 네. VR 이거 쓰면은 일본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이제 다 그런 회사가 있는데 자기 그 평생에 이제 여러 데이터들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주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기의 그 세계를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은 자기가 어릴 때 모습으로 가고 자기 어머니도 나오고 하면서 그런 가상 현실로도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 이렇게 보고 있는 그 고령자들 노인분들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막 눈물도 흘리고 감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울증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영역이 앞으로 젊은 층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예, 고령층에 대한 수요 부분도 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장기적인 그림에서 대표님 말씀하시는 네. 이 메타버스, 바이오 헬스케어 대부분 동의하는데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강하고 네.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면 예.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 많이 나오지 않는 미래 성장 산업은 예. 조금 더 천천히 들여다봐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사람 자기의 재무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보통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때 바벨형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쪽에는 현금 흐름이 좋은 것, 네. 예, 뭐 고배당주라든지 리츠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 한쪽에 이제 성장주.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현재를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지만 마찬가지 현재 당장 필요한 현금 흐름. 그다음에 미래의 성장 이 둘 중에 하나를 놓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바벨형을 좀 가지면 어떻겠나 그렇게 네. 솔루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주식, 채권, 뭐 주식은 지금 성장주와 같이 현금 흐름이 좋은 네, 주식을 네. 바벨로 가져가자라고 하셨는데 네. 주식, 부동산, 채권, 뭐 기타 어떤 자산 배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도 이제 리츠도 해보고 뭐 이러면서 느끼는 건데요. 오렌 버핏이 자기의 이제 유언장을 쓴다면은 자기 부인에게 하는 게 이제 S&P 500 90%, 90%. 예, 채권 10% 이걸 네.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부동산을 하시지만은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시장이 넓고 시장이 깊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대응할 수단이 있는 것이 사실은 주식시장입니다. 예, 떨어질 때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이고 또 다양한 섹터들이 서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자산 관리의 제일 중심축은 결국은 이제 주식을 잘 가져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이제 관심사에 있을 텐데요. 더 잘하셔서 제가 참 이게 말씀드리기도 그러는데 내년까지 그러면은 내년이 바닥이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내년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들이 또 계속 들어오는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 내년 정도는 일단 부동산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부동산은 보수적으로 보고 대응이 가능한 주식에 대해서 바벨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주식은 조금 우리가 홈런을 치려면은 보통 직구나 변화구가 적은 것들이 들어올 때 홈런을 노려서 치는 것이고요. 변화구가 세게 들어오면 홈런 못 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까지는 조금 변화구들이 올 수 있는 시기니까 조금 짧게 안타를 치면서 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주식 쪽에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1시간으로는 너무 부족한 그 풍성한 내용을 알차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종종 이런 시간을 마련하면 저희가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냐.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만 1부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예. 김경록 미래에셋 자산운용 고문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